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주심부단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 3일간의 저희 정당 사상 초유의 정책 엑스포는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유능한 경제진 등으로 정책으로 신뢰를 얻는 대안전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200여 명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참여한 30여 개의 세션의 정책 토론회, 정말 눈이 어지럽고 풍성한 정책 잔치였습니다. 직능단체, 을지로위원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던 106개 동의 정책 부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실감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과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함께 꾸몄던 7개 이벤트로 구성되었던 정책 엑스포가 오늘 오후 4시까지 그 정책 부스는 진행이 되고 또 세션 토론은 6시 20분까지 하는데 아직 남아있습니다만은 폐막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폐막식 감사의 말씀 이전에 먼저 폐막식 기조연설을 짧게 듣고 그러고 나서 폐막식의 감사의 말씀에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폐막식 의전속이 됐다고 그냥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폐막식 기조연설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뉴 리더로 언론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냉정적 복지 논쟁의 종언, 복지는 시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 폐막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문희상 상임고문님, 그리고 당을 이끌고 계시는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김진표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저에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영광스럽고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중간에 많은 세션 중에 그냥 지방정부 사례로 이렇게 발표를 하라면 저도 좀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근데 아마 선배님들이, 당에 또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맡기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선배님들이 하라면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만 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정책 엑스포가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의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9시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말로 저 모진 말들을 어떻게 서로 버티고 듣고 있을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저도 그러할진데 국민들은 모두가 아슬아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선거 때 되면은 그 하나에 대립축을 넣고 큰 모진 소리를 해서 지지가 모아지고 선거가 진행되는 걸 보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에는 아마 정치가 좀 새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진 소리를 하는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각각의 인연과 역사의 사연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가 이 정책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한 단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모진 소리보다는 또 평범한 아주 착한 사람들, 남에게 싫은 소리 좀 덜 한 번이라도 하면은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상식의 그 언어들이 정치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이 정책 엑스포는 저는 20세기하고의 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조직하고 선동하는 일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상대를 반대하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또한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내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그 사랑이
저는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정치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도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옳지 않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와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꿈과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여야 합니다. 지난 20세기 민족과 민족과 국가와 국가가 침략을 하고 식민지를 했던 시절, 아니면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탄압해야 했던 시절, 그 시절의 언어들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2015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엑스포는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치를 호소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논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국가 구성원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애국심의 발로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의도와 정치 광장에서 만나는 이유는 내가 시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국가와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각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광장에 나와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광장의 언어는 비난, 비웃음, 어깃장, 말 끊기,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기의 이 논법으로부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정책으로 내놔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내놓는 이 경쟁이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당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1971년 대선 과정을 통해서 빨갱이, 호남, 그 모진 비난과 마타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분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김대중이라는 한 정치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박정희를 반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 한반도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야 되는지 용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주의 전체 체제가 시민의 자유로운 인권과 시민의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위배되는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번영의 시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2015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정책 제안이 20세기의 낡은 생각과 낡은 언어들, 낡은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리하여 국민들 모두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정책 엑스포에서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 이미 제안하시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 주신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 저 동의합니다. 또한 안철수 우리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경제, 그 공정한 경제성장에 대한 논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걸어왔던 요구였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복지와 재정의 건전성을 두 마리를 토끼를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것,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한 번 더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까? 멀리도 가지 맙시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전략은 왜 그 목표를 다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경제성장률을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7%, 이명박 정부에도 7%. 과연 경제성장률이 7%가 가능한 걸까요? 정치가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와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또한 역대 정부는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창조혁신경제론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함께 선순환하는 동반성장론 그리고 요소 투입형 경제로부터 혁신경제 이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혁신경제 이론까지 우리가 국가주도형 임가공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입각한 국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선 정부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정치는 과연 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정치는 얼마나 정직하게 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선거가, 대통령들의 선거가 과연 성장과 성장률을 가지고서 약속을 하는가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연설들은 중상층을 두텁게 하자고 약속을 하지 성장률을 가지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업과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성장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립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낡은 언어입니다. 그 낡은 언어를 가지고 오늘날 여야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그 프레임은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사고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을 다 분리시켜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전매 특허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과 좀 더 좋은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규제 완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었던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적으로 산업이 지금 핀테크로 표현되지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처럼 전통적인 시장의 지배적 기업들의 먹이 생태계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열어내는데 그 규제의 장벽이 있다면 그 규제를 풀어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 완화의 논의는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과 중앙 간의 양극화를 더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합니까?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가 무조건 선일 수도 없고 규제 완화가 무조건 악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20세기 전통적으로 정치와 정부가 경제에 작동시켜왔었던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각 가계와 개인이 소비의 여력이 없고 금융의 신용이 제한되었을 때 그 가계와 개인에게 신용을 높이고 소비의 여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 이래로 우리는 국가 재정을 통해서 각종 정책을 통해서 이 수요 측면에서의 새로운 소비와 경제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소득주도론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복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통해서 시장의 봉급과 각각의 이윤으로는 국민의 소비적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니 국가와 재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좀 더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무상이냐 아니냐라고 싸웁니까? 지금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입니까? 무산자 계급이 들고 일어나는 항쟁의 시기입니까? 여기에는 진보, 보수, 양쪽 모두에게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이란 단어는 적합치 않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떻게 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임금의 양극화와 일자리의 양극화를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미래의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찾지 못했을 때 그 수요를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 만들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을 때 국가재정을 통해서 그 물건을 소비해 줌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출발점들을 만들어주는 국가재정의 역할. 산업화 시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평생고용의 체제 내에서 연봉서열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가 구조적 혁신을 하기 이전에 현재 임금소득자의 이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해야지 왜 갑자기 좌빨 우빨 이러면서 싸웁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과 경제정책을 다뤄내는 20세기의 낡은 정치가 만들어내고 있는 참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무상급식 논쟁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또 살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하기도 하고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불평등하고 시장의 낙오를 통해서 또한 불평등한 현실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 구성체 이웃으로서 어떠한 우리의 의리를 다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 국가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이 드신 분들,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들,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노동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의 정책의 문제, 사실상 복지가 되어야 될 기본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는 더 많은 복지 논쟁은 국가 재정이 이 전환기의 경제 사이클에 어떻게 개입하고 작동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논쟁을 진보이든 보수이든 20세기의 그 낡은 이념의 틀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단어를 쓰고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은 분리되어서 사람들 간에 무수히 많은 싸움을 야기시킵니다. 오늘날 이 학교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돈 갖다가 노인복지를 더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자 밥상에 있는 거 갖다가 할아버지가 먹으면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그 문제의식은 국가 재정의 동원 가능한 국가 재정의 규모 그리고 그 국가 재정을 각각의 소비 시장에다가 투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의식 속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다른 정책을 냈다면 저희가 논쟁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어른들을 위해서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 진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정당과 정치는 정부와 국가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긴장감 있게 이 주제를 저는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경제 성장을 정치와 정보 분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잘못된 신호도 우리는 주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해야 되는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의 시대, 또한 새로운 산업과 기업과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 전환기에 국가 재정이 어떠한 형태로 국민 경제의 순환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소득주도형 성장론을 통해서 이번에 제안했던 바처럼 적극적 개입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장차 우리의 엑스포가 외교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한반도의 가장 큰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 요소, 그것이 국제관계이고 외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웬디 셔먼 차관보가 일본의 아베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를 향해서 뭔가 부정적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외교 전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야를 뛰어넘는 합의된 전략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분단된 현실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 한반도의 역사적 위치를 볼 때에도 외교적 전략은 우리의 모든 성장과 번영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와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외교와 국제 노선에 있어서 역시 낡은 두 개의 진영의 논리로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자립 노선이라고 하는 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노선은 사대적 대세주의가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모든 노선은 이 한반도의 운명과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노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와 경찰과 평화 질서 유지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전략을 이제 수정해내야 합니다. 중동뿐만이 아니라 대중국을 향한 아시아 전략도 미국은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전략과 이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지난 냉전 시기의 봉쇄 전략과 진영의 논리로서 아시아와 전 세계에 대한 지역별 전략을 구사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역량도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얽히고 설켜 있는 국제적인 동맹국들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지난해 와싱턴에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관료들을 만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동맹국으로서 분명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외교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목표들을, 이 주제들을 좀 더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미래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더 이끌어내자는 그런 제안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와 경제 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외교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귀결되어진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어떤 수준으로 이 모든 현실의 과제와 갈등을 풀어낼 것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 철저히 20세기랑 좀 결별하자고 제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젊은 날에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정말로 미웠습니다. 한 하늘 아래 같이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극복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정치라고 하는 이 여야의 경쟁은 지난 20세기의 적대적 투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이름의 이 정책 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이 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사인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이 적대적 투쟁 관계와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이 싸움의 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모두는 기울여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한 나의 제안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많은 요소들을 집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많은 주제들, 청년 실업의 문제들, 양극화의 문제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 기업의 사내 유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업 규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기업할 의욕이 안 나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사회 SOC 기반 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의 산업 구조 내에서 새로운 산업 분야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분야는 좀 더 많은 창조적 노동력과 좀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지는 새로운 산업 공급을 만들어낼 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 임금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위원회가 이걸 합의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할 때 충청남도 상구에서 의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의장님, 제가 의장님이랑 뭐 합의하면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다 따라주실래요? 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얘기합니다. 나랑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 내면은 해당 소속 노동조합들 다 따라주실랍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차원의 노사민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인단체 대표자가 그 경제인단체들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는 뜻을 모을 수 있지만 이익에 손해되는 결정은 하나도 못 해야 됩니다. 노총과 각종 노동조합들은 노동자이자 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떠한 재량권도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대표성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는 아무것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수준을 높여내야 합니다. 이 수준을 높여내기 위해서 직업 정치인은 우리 정당인들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속고 상대도 속는 그 잘못된 의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고 이 높여진 민주주의 수준을 통해서 우리는 이 21세기 전환기, 산업적 전환기, 세대적 전환기, 이 전환기에 우리는 뭔가 합의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도력의 출발점, 정치이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 엑스포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와 정당, 더 좋은 민주주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일보 전진을 이뤄내자. 그리고 그것은 지난 4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디뎠던 위대한 한 걸음이었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한 번 더 이어가보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인과 정치인들에게 제안합니다. 반대와 안티테제에 머무르지 맙시다. 내 연설을 누구를 비난하는 것에 다 하려 하지 맙시다.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의 연설을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그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정치이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정책 엑스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특히 이번 정책 엑스포에 다양한 연령, 직업,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책 엑스포를 통해서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 공정하지 못한 정부를 바로 잡아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그것이 성장과 일자리로 선순환하는 그런 경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책 엑스포를 정례화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승부하는 정치, 우리 당은 자신 있습니다. 다음번 정책 엑스포는 여야 공동으로 해보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국민들께서 각 당의 여러 정책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좋은 정책들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이번 정책 엑스포 같은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일 동안 청바지를 입고 또 위에는 흰 티셔츠를 입고 정책 축제를 했습니다. 왜 청바지고 왜 흰색 옷이냐 저 잘 모르는데 짐작컨대 우리 당의 색깔이 청색이니까 청색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하얀 도화지를 놓고 시민들이 마음껏 정책을 그리라 하얀 뜻에서 아마 김현미 단장님께서 복장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3일 동안 이 하얀 도화지 위에 많은 정책이 그려졌습니다. 우선 이 행사를 묵묵히 도와준 청년 학생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책 토론회는 엑스포는 청년들이 정책을 학습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그저께 강원도에 여고생들이 한 20명이 왔는데 거기에 청년 숙소를 보고 법안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처음 본 정치고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에 가입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청년들하고 뉴스 개런티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는데 한번 청년들만 모아서 정책 엑스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운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축제해야 되지 않냐. 대중이 모인 데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프랑크푸르트의 테크노 축제라고 하는 거는 한 서너 명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이걸 어떻게 기념할까? 그래서 빵, 평화, 자유라는 주제로 했는데 3년 만에 100만 명이 유럽에서 모인 축제가 됐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들한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정책 부스에 굉장히 많이 전시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 토론방을 가면서 제일 핫한 데가 사실은 모범 정책을 소개하는 우리 시장 군수님들 토론 공간이었습니다. 출품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다 와갖고 좋은 정책이 뭐가 있을까 다 메모해가고 단일 행사로 이 언론 노출도가 제일 높아진 거는 그 시장 군수님을 따라온 지방 언론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직능 이익단체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당이 이런 시민들의 멘토가 되어서 그 법안을 갖다 완성해주는 멘토 의원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아마 김진표 조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모든 걸 모아서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엑스포는 또 하나는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올해는 포용적 성장과 중산층 살리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첫 번째 기둥은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 기둥은 생태계를 바꾸는 신산업 전략, 세 번째 기둥은 일자리 복지 이렇게 세웠는데 그걸 여기 계신 문재인 대표님, 안희정 지사님, 또 안철수 전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 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갖다 국민이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문희상 전 위원장님, 또 문재인 대표님, 또 엑스포 우리 김진표 조직위원장님, 김현미 단장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맨 처음에 중앙선관위에 잘 프로포즈를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5개 정책 엑스포를 허용하게 해준 우리 문병주 기획실장을 포함한 우리 연구원 식구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치, 민생정책의 꽃들도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실시한 이 정책 엑스포,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점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뜨거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야당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또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주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직능단체 관계자 여러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일이 각 정책 홍보 부스나 토론회에 참여하셔서 멘토가 되어주신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개의 각종 토론회를 빛내주신 우리 발제자, 패널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국회 공간 열어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또 무엇보다도 부족한 예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 준비에 밤을 새워 열과 성을 다해주신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 대학생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정책 홍보 부스와 토론회,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수렴한 아주 다양하고 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들, 정책 건의들은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각각 책임을 맡아서 최대한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서 원내대표께 다음 주 최고회의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 엑스포 정말 시작은 아직 미약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작은 날갯짓이 내년 총선에서 태풍으로 몰아칠 것을 기원해 보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다함께 정책 엑스포의 폐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